안녕하십니까. 장자의 추수편에 보면 가을추 물수, 장자 안에 추수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화 불가이 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 출전이 거기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하충 불가이 어빙이라, 여름하 벌레충, 불가, 중국말로 뿌커이 할 수 없다, 어빙, 말씀어 얼음빙, 얼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서 살다가 겨울을 보지 못하고 죽는 하충, 여름 벌레에게 겨울에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헛소리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우물안 개구리는 저 드넓은 바다를 구경한 일이 없기 때문에 바다를 본 사람이 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건 무슨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바다 이야기하는 사람을 나무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 불가이 어해, 하충 불가이 어빙이라는 이 말이 장자 추수편에 나옵니다만, 오늘날 한국 역사학계의 학자들, 저는 이 하충이나 정화에 비유할 수 있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부여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사고정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텐데,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이런 좋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됐으니 이 학계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수용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우물안의 개구리가 바다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엉터리라고 허황된 이야기 한다고 비판하듯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새로운 관점이나 학설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실 기존의 관점, 또 기존의 학설을 이렇게 바꾸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이야기했을 때,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은 그런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움직이지 왜 땅이 움직이냐. 그래서 갈릴레오가 땅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천동설이 정설이 돼가지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불러다가 왜 헛소리 하고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려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양을 보내면 유리안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이제 행동을 제약하는 거죠. 갈릴레오도 자기 집으로 그 활동을 제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나중에는 눈이 멀었거든. 간이 나빠지면 눈이 나빠집니다. 이 새로운 학설을 냈는데 사람들이 기존의 관점에 얽매여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죄인 취급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불면증에 걸리고 그러다가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근대 과학을 혁명한 사람입니다. 근대 과학 혁명의 주도자입니다. 사실 우리 한뿌리 세계 모임 역사학 혁명의 우리가 주도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이런 새로운 학설을 들으면 이게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소설을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1500년 전에 중국의 정사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근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만 교과서에서 배우는 우리 역사라고 하는 이제 이 책에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사고 전서로 살펴본 요서 백제와 신라의 역사. 우리가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워온 백제 역사는 백제가 여기 도시죠. 여기 원고가 이미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6페이지를 펴시고 백제 그러면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멸망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백제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3세기 중엽 고이왕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에서 가장 후진국이 국가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국사교과서 백제 건국 단원에 보면 백제가 한반도의 한강 유역에서 출발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요서 백제라는 내용은 일체 기록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한성백제, 공주백제 그 두 백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의 그 사료를 보니까 송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송서. (7페이지에) 중국 요서 지역에 있었던 백제의 수도 송서. 이 송나라가 중국의 그 주자가 태어났던 그 송나라가 있고 그 전에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수나라 이전에 유진 남북조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북유가 있었고 남쪽에는 남조가 있었는데 남쪽 조정이라 이 말이야. 그 남쪽 조정의 송, 제, 양, 진 네 나라를 남조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송, 제, 양, 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있었단 말이야.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해서 하나로 통합한 게 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남북으로 분할되어 있고 그 남은 또 4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그 남조 송서에 이 송서도 그러니까 중국의 25사, 중국 역사는 우리는 조선 왕조실록을 정사로 칩니다만 중국은 25사를 정사로 칩니다. 25사의 하나의 정사로 들어가는 책이 송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설가 작가가 쓴 그런 책이 아니고 정사에 나오는 기록이라 이 말이야. 송서 백제전에 보면 고려 야규 요동하고 백제 야규 요서 백제 소치 유지 진평군 진평현이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남북조 시대 당시에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약유, 약자는 여기서 이제 침략했다 하는 거지. 그 사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침략이라고 쓴 거, 이게 중국 사람 글이니까. 만일에 우리 조상이 있었다면 우리의 고조선의 고토를 회복했다고 썼겠죠. 중국 사람이 쓰니까 고구려가 요동을 침략해서 유는 그냥 한 번 침략했다가 지나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소유했단 말이야. 자기가 그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유자는. 차지하지 않으면 유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백제는 야규 요서라. 요서를 침략해서 소유했다. 이런 기록이 정사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송서라고 하는. 그러면 요서 백제가 중국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왜 중국의 정사에서 백제가 요서를 소유했다고 쓰느냐 이거야.
그런데 요서를 소유했다 썼을 뿐만 아니라 백제, 소치, 위지, 진평군, 진평현이라 백제, 소치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강단 사학자들은 그동안 백제가 다스린 바는 백제가 통치한 바는 전부 치자를 다스릴 치자로 봤어요. 그만큼 아주 무식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까지 치소라고 하는 도읍치자로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도 검색을 해보십시오. 제가 최초로 이 치는 통치치가 아니라 치소다. 그래서 신동아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만 그렇게 봤느냐? 중국 사람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황제의 명으로 편찬한 흠정만주원류고, 흠정이란 말은 흠자, 공경할 흠자, 요즘은 국정교과서, 국정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옛날에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흠자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자야. 진, 그 글자는 황제만 쓸 수 있듯이 흠이란 말은 공경할 흠자 아닙니까? 흠정은 황제가 정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국정이란 말과 같은 말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제 여진족이 중국을 동일해서 차지하다 보니까 여진족은 자기의 뿌리가 저 중원이 아니고 만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주의 역사를 국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편찬한 책이 만주원류고입니다. 근데 그게 한 개인의 저작이 아니고 청나라가 국력을 들여서 편찬했기 때문에 흠정만주원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흠정만주원류고를 인용해가지고 백제사, 부여사를 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흠정만주원류고에 보면 백제의 국도가 제요서라. 백제국의 수도가 요서에 있다 이거야. 그냥 요서 지역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가 요서에 있었다 이 말이야. 그 근거가 뭐냐? 청나라에서 쓴 흠정만주원류고가 무슨 근거로 백제의 수도가 요서에 있다고 했느냐? 송서에 보면 백제 소치 위지 진평군 진평현이라고 그랬잖아. 소치란 말은 소도란 말과 같은 거예요. 군청 소재지는 군치 그랬습니다. 옛날 고대 기록에 보면. 현청 소재지는 현치. 그러니까 소치란 말은 그 나라의 치소, 소도란 말과 같은 거예요. 도팔치 그렇게도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흠정만주원류고에서는 국도 제요서라고 소치라는 두 글자를 풀어서 쓴 겁니다. 5글자로. 흠정만주원류고가 무엇 때문에 백제를 위해서 백제의 수도가 요서에 있었다고 허황된 거짓말을 거기다 쓸 필요가 없잖아. 역사서인데 국가의 국정으로 만드는 역사서인데 어떻게 함부로 쓰느냐 이거야. 흠정만주고의 국도 제요서는 송서에서 말한 백제 소치 진평군 진평현이라는 그것을 근거로 쓴 거라 이 말이야.
백제가 요서를 잠시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가 있었다면 요서 백제가 그냥 이름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역사상에 수백 년 동안 존재한 요서 백제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서 백제에 대해서 이름도 안 들어봤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한국의 학자들은 지금 광복 70년인데 역사학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야. 잠자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 달나라 갔다 왔나요? 그러면 백제가 요서 백제가 있었고 수도가 요서에 있었다면 그 백제가 중국 요서 지역에 있다가 언제 한반도 지역으로 옮겨왔느냐? 그 시기를 흠정만주원료고에서는 양나라 천감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천감. 중국의 황제들은 연호를 썼지 않습니까? 천감이란 연호를 찾아보면 중국의 양무제의 연호가 천감입니다. 아까 남조에 송, 제, 양, 진, 네 왕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서의 요서백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양무제, 양나라 때 양무제가 누굽니까? 인도에 달마 조사가 와서 만났던 그분이 양무제 아니야. 선종의 제1조, 그 유명한 6조 해능은 6조고 달마 조사가 제1조입니다. 그분이 인도에서 양나라 무제가 강소성 남경, 지금 남경 지역에서 양나라 왕조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무제가 불심이 두텁다고 해서 소문이 인도에까지 다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달마가 양무제를 찾아갔습니다. 그 양무제는 자기가 아주 불심이 두터워서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한테 공양도 많이 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달마조사가 오니까 아주 자기 그 공치사를 하면서 내가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달마 스님이 별무공덕, 그 별 공덕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절 많이 짓고 스님들 밥 해서 주고 뭐 이런 것이 공덕이 아니다. 그렇죠. 자기가 부처가 돼야지. 그게 정말 진정한 공덕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기분이 서로 상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 양나라에 안 있고 떠나서 숭산 소림사에 가서 면벽 9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기에 양나라 무제, 달마 조사가 중국에 왔던 그 시기에 백제가 요서에 있다가 남한으로 갔다. 오늘날의 한반도로 왔다 이 말이야. 한반도 남쪽으로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록을 보면 백제 무영왕 능이 왜 양나라 그 남조의 모든 그 문물하고 똑같은지를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양나라의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 이거야. 그런데 중국 기록에 양나라 무제 시기에 한반도로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왔으니까 그 문화를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령왕 묘소에 양나라 유물하고 똑같은 유물이 다 나오는데 그거를 그동안에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양나라에서 선진 문물을 우리 후진 국가가 중국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다 부자한 걸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에서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죠. 왜 왔느냐?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패해서 국력이 약화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가 수도가 요서에만 있었느냐? 구당서라고 하는 중국의 책에 보면 백제 왕이 거처하는 곳이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고 두 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또 북사 25사 중에 북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제의 왕은 동쪽과 서쪽 두 성에서 사는데 하나는 거발성이고 다른 하나는 고마성이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고마성의 고마는 이게 곰을 뜻합니다. 웅진성의 우리말인 고마나루. 고마를 한자로 음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거발성, 이게 백제가 거발성이 있었다고 하면 거발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국 학자들은 금정만주원료고에 보면 거발성이 바로 요서 진평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 서남 쪽에 있던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고 중국 요서에 거발성 진평성이 있고 한반도 서남 쪽에 고마나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제라고 한 나라가 한반도 서남 쪽에 있던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고 이 바다를 따라서 저 발해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쪽에 수도가 하나 있고 서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성이 있었다고 중국의 정사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고구려하고 싸우다가 약화되니까 서쪽 성을 포기하고 동쪽 성으로 옮겨온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서울에도 수도가 있습니다만 세종시가 또 새로운 수도 아닙니까? 미국도 뉴욕이 있고 워싱턴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북경이 있고 상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두 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이 지금 추측이 아니잖아. 구당서에 백제 두 성이 동서에 있었다 이 말이야. 북사에 거발성, 고마성이 두 성이 있었다 이거야. 고마성은 웅진성이고 거발성은 바로 아까 백제의 수도가 진평현에 있었다고 한 그 진평성이라고 금정만주원료고는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왜 백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무슨 내가 백제의 대가라고, 에? 그게 무슨 백제 대가입니까? 소가도 아니지. 에? 그리고 양나라 때 이 양나라가 그 양무제 그 양나라를 말합니다. 이제 외국 사절들이 그 양나라를 방문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외국 사신들의 용모를 그려가지고 그 나라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 책이 양직공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사신들을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다가 간단한 설명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양직공도에 백제국기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백제는 내이마한지속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백제가 그 뿌리가 내이라 이 말이야. 불초 밑에 올레 한자. 지금 부산에도 동네가 있잖아요. 산동성에 원래 동네가 있습니다. 청도 옆에 거기를 내주만이라 그러잖아. 내이마한지속이다. 그러면 백제가 동이족인데 그 뿌리로 올라가면 내이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내이가 서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시경, 서경, 주역하는 사서, 삼경주 하는 서경이 있습니다. 그 서경에 보면 우공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편이. 거기에 내이, 우이 이런 동이족들이 설명하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백제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 겁니까? 서경은 4000년 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내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운임금 시대, 우공이라고 하는 것은 운임금 시대, 하나라의 초대 왕인 운임금 시대에 나라에 공물을 바친 것을 기록한 내용이 우공이야. 그런데 그 우공편에 내이가 나오는데 그 내이가 백제의 원류라 이거야. 그러니까 백제는 한반도 서남 쪽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중국의 산동성, 지금도 산동성에 가면 내산이 있습니다. 그 내주만 옆에 이 내이라고 하는 이 내자, 내이들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내산이라 하는 거야. 지금도 그 지역은 내산구입니다. 연태시 내산구. 여러분들이 이제 백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골프 치러 연태에 많이 가시고 위해 이쪽에 많이 가시는데 내산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보면 백제 유덕왕 시기에 북제가 유덕왕을 동청주 자사로 그 직을 수여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동청주가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산동성 교주만 일대입니다. 아니, 아무 관계도 없는 한반도 서남 쪽에 있는 백제 왕을 동청주 자사로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응? 중국의 역사학자 학왕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여인은 본래는 산동성에 있다가 차츰 이동해서 춘추시대에 요서에 도달했고 전국시대에 다시 오늘의 길림성 부여지역에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미루어 볼 때 원래 한반도 지역에 있던 백제가 중국의 요서에 진출해서 요서 진평을 잠시 경략했다기보다는 대륙의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백제 세력이 나중에 차츰 남하해서 한반도에 정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있다가 중국 쪽으로 진출해서 요서 땅을 뺏은 게 아니고 그 요서 지역이 본래 고조선 부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한반도 쪽으로 왔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것은 중국의 현대 학자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물을 한 컵 주십시오. 백제의 요서 지배에 관한 기록은 아까
송서 이외에도 양서 백제전이나 남사 백제전이나 자치통감, 유서 물길전 이런데 중국의 여러 문헌에 나옵니다. 백제가 요서를 지배했다, 소유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사학자 나가통세가 이거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사학자들이 대체로 이것을 부정하거나 말살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부정했느냐? 요서 지방은 저 중국의 요서는 말이죠. 한반도 서남부 백제가 있는 그 지역에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수천리나 떨어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백제가 이곳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 또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다. 여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자들은 백제가 한반도 서남부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 백제가 어떻게 저 멀리 요서 지역을 가서 지배할 수도 없고 거기까지 가서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능력도 없었다. 이런 논리로 그걸 부정했다 이거야. 그래서 지배가 아니라 진출이라고 용어를 바꿨어. 중국의 정사에는 소유했다 이것은 가졌다 이 말 아니야. 그런데 백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이유도 없다. 잠깐 진출한 것이다. 송서에 요서를 약유 침략해서 소유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진출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출하고 지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민족문화 대백과 서적이 있어요. 거기에 근초고왕은 해상 무역에도 힘을 기울여 요서 지방에 무역 기지로서 백제군을 설치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백제군을 실제 백제가 땅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백제군을 설치한 게 아니고 무역기지로 두었다. 코타 무역센터 나가 있듯이 그렇게 진출해 가지고 무역하기 위해서 지점이 하나 나가 있었던 거다. 무역기지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동세 등이 주장한 일제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문화 대백과서전에 지금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대륙백제의 수도 요서의 정체를 파악하면 지금까지 미궁에 쌓인 백제사의 그 열쇠를 푸는 그걸 푸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제는 그동안 우리 종래 학설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약소국가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백제는 왕과 제후를 거느린 대제국이었다. 근데 지금 일본의 나가통세나 강단사학이 주장하는 논리를 가지면 이거는 허황된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한
중국의 송서나 흠정만주원류고나 북사나 이런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죠. 요서의 수도가 있고 저 웅진의 수도가 있는 그런 대국이었다면 말이야. 왕과 제후를 거느리는 제국이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왕과 제후를 거느렸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신라가 통일했다고 하지만 언제 왕과 제후를 거느린 일이 있습니까? 고구려는 정말 강대국입니다. 그렇지만 고구려도 어느 기록에도 왕과 제후를 거느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흠정만주원류고에 보면 기국내 중건후 왕이라, 그래서 이수훈의라 자송제시 이연즉 우 지광민주지 험야라. 기국내 백제국 안에 중건후 왕이라 여러 제후와 왕들을 세웠다 이 말이야. 제가 지금 왕과 제후를 거느린 제국이라는 게 소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국가에서 편찬한 기록에 백제 국내에 중건후왕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백제가 아주 조그마한 제일 작은 한반도 서남 쪽에 있는 그런 초라한 나라로 생각하는데 백제가 왕과 제후를 거느린 대제국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코웃음을 칠 거라 이거야. 그렇잖아요. 정신 이상한 자라고. 그래서 뭐 신채호 이런 학자들을 또라이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세자로 하면 또라이, 네자로 하면 정신병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충이, 여름 벌레가 얼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야. 설명하면은 그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흠정만주원류고에서 백제가 왕과 제후를 거느린 대제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흠정만주원류고는 청나라 때 편찬한 거 아니야. 왕명으로 편찬하는 국정교과서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중건후왕이라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서 썼느냐? 제가 보니까 남제서 백제 전에 보면 건무 2년에 백제의 모대왕이 자기의 신하 사범명을 매라왕, 찬수류를 벽중왕, 해례곤을 불중후, 목간나를 면중후로 책봉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왕도 나오고 제후도 나오잖아요. 이런 기록을 바탕으로 만주원류고에서 백제 역사를 정리하면서 기국내의 중건후왕이라 그런 거예요. 매라왕, 벽중왕, 왕들을 봉했잖아요. 불중후, 면중후, 제후를 봉했잖아요. 옛날 천자 밑에는 공후백자남 이게 있습니다. 천자 밑에는 공이라 그래. 공 밑에는 후라 그래. 후 밑에 백,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남입니다. 공후백자남. 지금도 영국에 뭐 자작이 있고 남작이 있고 공작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동양에서 가져간 거예요. 공후백자남. 천자 밑에 이 5 자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후와
이 왕을 분봉하는 것은 대제국의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백제가 중건후왕, 자체적으로 여러 제후와 왕을 분봉했다는 것을 우리 지금 어디 저 시골에서 괴짝에서 꺼내가지고 어느 족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정사, 실증사학, 식민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토록 이야기하는 실증사학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를 미화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청나라,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 그 황제가 특명으로 편찬한 흠정만주원류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백제는 한반도 한쪽 귀퉁이에 있던 초라한 제국이 아니라 중원을 무대로 활동한 대제국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강역은 서북쪽으로는 광령, 금주, 의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해성, 계주, 동남쪽으로 조선의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그런데 우리는 현재 백제의 동남쪽 땅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조선의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 이것도 백제 땅입니다. 그러나 흠정만주원류고에 보면 이제 거기서 압록강을 건너서 올라가면 요동 요녕성의 계주 해성이 나오거든. 발해 옆으로. 거기서 더 올라가면 금주 광령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백제는 한반도 서남쪽 바닷가로 해서 쭉 발해를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그럼 백제가 중국을 차지했으면 고구려는 어디에 있었느냐? 고구려는 북쪽으로, 북쪽으로 흑룡강으로 길림성으로 이 바닷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백제는 바다 쪽으로 해서 저 요서까지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고구려는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압록강 건너서 길림성, 흑룡강성, 하북성 동쪽까지 있었던 거지. 저도 그걸 어떻게 압니까? 흠정만주원류고를 읽어보면 다 나와요. 구체적인 지명까지 다 거론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서북쪽은 광령, 금주, 우주고 남쪽은 해성, 계주고 동남쪽은 황해도, 충주, 전라도다. 이 말이 지금 제 말이 아니야. 거기 있잖아요. 흠정만주원류고의 백제 강역을 설명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백제의 강역은 동서는 좁고 남북으로는 길었다. 위나라 때에는 물길과 도모해 고구려 땅을 빼앗아 동북으로는 물길과도 이웃해 있었다. 당나라 초기에는 또 신라의 60, 70성을 취하여 그 강토가 더욱 넓어졌다. 이게 흠정만주원류고에 나오는 백제의 강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따른다면 백제는 융성할 때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의 서북과 동북 쪽에 걸쳐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왕과 제후를 거느리는 제국으로서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제가 660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했다.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은 탄현을 넘어 황산벌에 이르렀고 소정방이 이끈 당군은 금강 하류로 침입했다. 이로써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이 나당 연합군에 함락되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 이런 대목을 읽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은 탄현을 넘어 황산벌에 이르고 소정방이 이끈 당군은 금강 하류로 침입했다. 백제를 신라가 멸망시켜서 통일했습니까? 지금 부여 정림사지에 가면 그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게 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 비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대당평백제비입니다. 나당도 아니야. 당나라와 신라가 함께 백제를 멸망시켰으면 나당평백제비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에? 나는 없어요. 대당, 위대한 당나라. 위대한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다 이 말이야. 대당평백제비요. 나당평백제비가 아니야. 중국 사람들은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정방이 중국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백제를 멸망시킨 내용을 찬양한 비가 그 비 아닙니까? 1300년이 지났는데 온전히 그대로 해가지고 국보, 그게 9호인가 10호인가 그래요. 그게 왜 국보입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 위대한 민족, 위대한 정신을 남긴 것은 보존된 게 없고 소정방이 찬양한 대당평백제비는 1300년 동안 그대로 보존이 돼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역사의식입니다. 몽골족이 중국에 가서 원나라를 세워가지고 수백 년 세웠으면 그때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세계 문물을 가져다가 북경을 얼마나 찬란하게 하고 비를 많이 세우고 했겠습니까? 지금 북경에 가면 원나라 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정방 비문을 그 비를 아마 중국 사람들 같으면 그걸 땅에 묻어버리거나 진지 콩이병들이 다 깼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남대문에 불 지르는 놈은 있지만 그게 왜냐? 이게 정신이 썩었다 이 말이야. 역사관이, 역사의식이 없다 이 말이야. 이래 가지고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고 일본이 지금 아베가 저렇게 민족주의를 지향하는데 이런 정신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상대를 해서 우리의 위대한 그 영광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660년에 이 백제가 망했습니다. 백제만 망했나요?
백제가 당나라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으면 고구려도 안 망합니다. 왜냐? 중국이 백제를 멸망시켜가지고 동서에서 신라와 함께 공략하니까 백제가 고구려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양면에서 협공을 했잖아요. 백제가 안 망했으면 양면에서 협공할 수가 없잖아. 국사 교과서에는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는 668년에 망하고 신라는 935년에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흠정 만주원류고의 기록을 보면 백제 패망 시기는 이와 다릅니다. 660년에 당나라 소정방에 의해서 멸망한 백제는 단지 백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흠정 만주원류고의 주장입니다. 왜냐? 백제의 수도가 거기 있는데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수도를 멸망시켰는데 수도는 망했지만 백제가 워낙 큰 나라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령 북사라든지 구당서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 백제에는 5방이 있고, 그러니까 백제가 국토를 5개 구역으로 나눴다 이거야. 5구역으로. 그 5개 구역 안에 10개 군을 소속해서 관리했다. 그러면 군이 50개가 있었다는 얘기요. 또 구당서에는 백제가 6방, 이 강역을 6으로 나누어서 그 한 구역에 10개 군식을 관할하도록 했다. 구당서의 이야기대로 하면 백제가 군이 60개가 되는 거죠. 6방에 10군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정방이 백제를 공격해서 빼앗은 것은 37군입니다. 그건 뭐 중국의 기록이나 삼국사기나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북사나 구당서에 백제가 50개 군이 있었다, 60개 군이 있었다 할 때 37군을 빼앗은 거 가지고는 백제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지. 5분의 2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흠정 만주 원류고에서는 백제가 후당 시기까지 당나라의 사신을 파견한 기록이 있고, 그 뒤에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때에도 백제가 중국과 내왕한 사실이 사서에 나온다. 이 흠정만주 원류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한마디도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록에 의해서, 그것도 세계가 인정하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는 1280년부터 1367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백제가 중국과 교류한 기록이 원나라 때까지도 등장한다는 사실은 백제는 935년에 멸망한 신라보다 최소한 수백 년가량 더 존속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제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가 아니라 최후까지 남아 있었던 생명력이
가장 강한 나라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죠? 예?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이제 이거 끝내고 신라 역사에 대해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 금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저 금나라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로 알아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누가 세운 나라냐? 중국의 사고 전서에 보니까 신라 사람이 세운 나라더라 이거야. 금나라가.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럴까? 예? 금나라를 신라 사람이 세웠다? 금나라는 중국의 동북과 화북 지방에 건립되었던 왕조입니다. 금나라 태조 완한 아골타가 여진의 여러 부족들을 통일한 뒤에 1115년 회령부 지금의 흥룡강성 아성구에 도읍을 세우고 수국이라고 개원한 다음 120년 동안 중원을 통치했습니다. 금나라에 대한 현재 중국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 역사상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인 여진족이 수립한 정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나라의 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여진족, 거란족, 한족, 발해족, 고려족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세우고 경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통치 세력은 신라족 계통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나라 왕조는 여진족이 세운 정권이 아니라 신라족이 세운 정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금나라는 그 금나라의 시조 한보가 신라 왕실의 후예였고 그 한보의 6대 손인 아골타에 의해서 금나라가 건국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금사의 그 본기에 다 한보가 신라인이고 그 한보가 신라인인 한보가 금나라의 시조다. 이건 뭐 명확하게 정사에 다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신라 사람이었던 한보가 여진에 가서 터를 잡고 살다가 그 후손인 6대 손인 아골타에 의해서 금나라가 건국됐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진족은 다른 여러 민족들과 함께 신라족이 건국하는 데 동참한 것이지 여진족이 직접 금나라를 건국한 게 아닌 것입니다. 아골타가 여진족이 아니라 신라족이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금나라를 세운 게 신라인이 되는 거죠. 가령 그게 얼른 납득이 안 간다면 중국의 서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서주 시대에 주나라가 산동성에 있는 동이지역을 정복해서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동북쪽에는 강태공을 봉해서 제나라를 세웠고 서남쪽에는 주공을 봉해서 노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노나라가 바로 공자가 태어난 나라 아닙니까? 제나라는 강태공이 세운 나라고. 그러니까 은나라와 주나라가 있었잖아요.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왕권을 잡아서 주나라는 서쪽 세력이란 말이야. 섬서성이 발상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동쪽 동이족의 땅이었던 산동성을 이제 그 은나라를 멸망시키는 데 기여한 강태공을 거기다 봉해가지고
제나라라고 한 나라를 비로소 세운 거예요. 그 이전에는 동이족이 살았어. 어떤 동이족이? 내이족, 우이족이 살았단 말이야. 백제, 내이가 백제의 뿌리라고 그랬잖아. 우이는 고조선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산동성을 나눠가지고 산동성 북쪽에 제나라 강태공을 봉했고 서남쪽에 노나라를 봉해서 거기에서 공자가 뒤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나라, 노나라의 건국을 주도한 통치 집단은 서주로부터 이주해온 세력이었지만 거기에 먼 옛날로부터 토착민으로 거주한 원주민은 동이 계통인 우이와 내이였습니다. 우이족과 내이족이 제나라와 노나라의 민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성분이지만 그러나 제나라, 노나라를 우이족, 내이족이 세운 정권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국가를 건립한 주체 세력을 가지고 건국 세력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 여진족이 거기에 다수를 차지하니까 여진족이 세웠다. 그러면 제나라, 노나라도 내이족이 살고 우이족이 살았으니까 내이족 국가, 우이족 국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국가는 그 나라를 세운 통치 집단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강태공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와서 여러 부족을 통일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는 내이족, 동이족이지만 그것을 동이족 국가라고 하지 않고 서주, 강태공이 세운 나라라고 그러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한보가 신라의 선진 문명을 가지고 여진족으로 지역으로 가서 여진족들의 추대를 받아 수령에 취임한 다음 그 후손이 여러 여진족들을 통일하여 세운 금나라는 신라인이 세운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현대 중국의 많은 역사 자료들은 금나라를 여진족이 세운 왕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청나라 이전의 기록에서는 금나라를 여진족이 건립한 나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령 송막 기문, 3조 북맹회편, 9조 편년 비요, 대금국지, 문헌통고 이런 책들은 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들입니다. 거기에 금나라의 건국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아골타에 이르러서 금나라를 세웠는데 아골타의 시조는 신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다면 여진족 중에 건국을 주도한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나라 건국을 주도한 인물은 신라 사람 한보의 후손 아골타였고 한보는 여진족이 아니라 신라 사람이었다는 것이 청나라 이전에 중국 문헌에 보이는 공통된 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것이 아니라 신라인이 세운 왕조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나라 국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대개 나라를 세운 다음에는 이 나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운 뒤에 조선 환영, 화목할 화자, 편안할 영자, 글자는 좋지.
두 개를 골라가지고 명태조 주원장을 찾아갔잖아요. 이 두 이름 중에 우리나라 이름을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은 옛날부터 고조선이 있었으니까 조선이란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낙점을 해주어서 조선으로 이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선은 이미 이 주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국호. 금나라의 국호가 여진족이 세웠으면 여진국이라고 해야 되잖아. 거란족이 세웠기 때문에 거란이요. 부여족이 세워서 부여요. 고구려족이 세워서 고구려.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국명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왜 여진이 아니고 금이냐 이 말이야. 금나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령 금나라 역사를 기록한 대금국지라고 하는 이런 책에 보면 이 금나라 안에 금수원이 있다. 쇠물이 나오는 그 수원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서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한 것이다. 또 금나라의 시조 아골타는 국조 아골타는 자기가 황제로 취임하는 날 뭐라고 했느냐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백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변질도 안 되고 좋다. 요나라는 아주 단련된 쇠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쇠는 아무리 단련이 잘 돼도 수백 년 가면 변질이 된다. 그러나 금은 수백 년이 가도 변질이 안 되지 않느냐. 또 우리 금나라는 백색을 순상한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같은 백이민족입니다. 백색을 순상하는데 우리는 백금 이걸 상징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에서 흠정만주원류고에 보면 금나라가 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한 것은 뭐 금수원이 있어서 그랬다. 그런 것은 견강부여한 말이고 그 건국 국조가 백금을 그 의미를 취해서 금나라고 했다 그랬는데 흠정만주고에서는 그 설을 따르지 않고 신라의 성이 김씨가 아니냐. 그 후손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금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흠정만주원류고를 편찬하는 사람들이 금나라의 역사책을 안 봐서 아까 아골타가 등극하면서 황제로 등극하면서 한 그 기록을 안 읽어서 그런 얘기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거기 이유가 있는 거야. 여진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 나라를 세우면서 여진이라 하지 않고 금이라고 나라를 하면서 내가 신라 김씨의 후손이라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 민족을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백색 금을 이야기해서 말하자면 속내를 감춘 거죠. 그런데 그 설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가령 이 청나라, 금나라가 다 성이 애신강나 아닙니까? 애신강나.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애신강나 그러니까 애신이 신라를 사랑한다. 나는 뭐 신라를 깨달았다 이 말인가? 그게 아니고 애신강나가 만주어입니다. 만주에서 아이신지에루란 말은 아이신지에루. 아이신지에루란 말은 아이신은 금을 말하는 거예요. 애신이 금이 만주어로 애신입니다. 그리고 지에루 강나라는 말은
먼 자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씨의 먼 자손이다 이 말이야. 그 애신강라의 뜻이. 그러니까 애신강라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잖아요. 그 금나라를 아골타가 세웠는데 그 뒤에 다시 애신강라 누르하치가 금나라를 또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애신강라 자신이 그걸 후금이라 한 게 아닙니다. 뒤에 역사가들이 앞에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하고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가들이 후금이라고 후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누르하치가 뭐 때문에 앞에 아골타가 세웠던 그 나라하고 똑같이 금이라 했겠어요? 자기가 바로 똑같은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나라라 이거야. 아골타가 세운 금이나 누르하치가 세운 금이나 같은 나라라 이 말이에요. 누르하치가 세운 금나라가 나중에 그 뒤에 황태극이 이름을 청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청이 평야 금이었다 이 말이야. 금나라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우리의 역사는 동아시아 역사의 출발이고 그리고 끝인 것입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우리 박달민족이 한 것입니다. 저 하북성 동쪽 발해의 모퉁이 홍산 지역에서 박달민족이 첫 국가 고조선을 세워서 동아시아 문명을 열었고 그 후손들이 구이들이 나누어져서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 그 역시 박달민족에 의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사실 중국이 세운 왕조가 뭐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이게 한족이 세운 왕조고 요, 금, 원, 청 이게 동이족이 세운 왕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중국의 판도를 만든 것은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입니다. 청나라입니다. 가령 만리장성 넘어 이 동북지역을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완전하게 지배하지 못했어요. 청나라가 저 백두산 밑에서 일어난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면서 이게 이제 또 원나라가 지배하면서 이 동북 쪽이 중국 쪽에 가붙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중원과 동북이 하나로 통일이 된 거죠. 그리고 저 서쪽도 한족이 할 때에는 섬서성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날 저 신강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을 다 통일한 게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건룡 황제가 그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새로 중국 강토로 포함됐다 그래서 새로운 신강역 강자를 써서 지명을 신강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건룡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대만을 중국 땅으로 포함시킨 것은 강희 황제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저 대만까지를 중국으로 포함시키고 서쪽으로 신강까지를 중국으로 포함시켜서 그야말로 이 오늘의 중국 판도를 만든 것이 바로 청나라예요. 그러면 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한 게 누굽니까?
주역에 보면 간괴, 이제 8괴가 있는데 동북 지역을 상징하는 괴가 간괴입니다. 동북.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동북방에 살고 있잖아요. 산동성은 동쪽이고 저 몽골은 북쪽인데 몽골과 산동성 사이에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한반도가 있잖아요. 이거를 동북이라 하는 거예요. 동북을 상징하는 괴가 주역의 간괴인데 간괴에 대한 설명이 이거예요. 간괴는 성시성종이다. 이룰성 시작할 시, 이룰성 마칠 종. 시작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끝 마무리도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주역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달민족이 동북에서 고조선을 시작해가지고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를 만들고 또 청나라로 마무리한 것이 주역의 원리에 합하는 겁니다. 이제 세계는 순환 왕복의 원리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동북 간방의 우리 박달민족 한국의 새로운 역할이 새삼 중요하게 인식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